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조문객들을 안내하고 구 어르신의 수발을 들었던 며느리가 발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바로 그날 밤 남편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지수야, 미안한데 아버지 유언장에 우리 이름이 없대. 그것도 제가 3년 동안 주말마다 요양병원에 찾아가 손을 잡아드리고 무료로 수임해서 처리한 시댁건물 소송이 3건에 임대료 미수금 회수까지 다 해드린 시아버님의 유언장에서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울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죠. 오히려 식어가는 국밥 한 그릇을 아주 천천히 끝까지 다 먹었어요. 그리고 식탁을 깔끔하게 닦고 설거지를 마친 뒤 제 서재로 들어가 노트 한 권을 꺼냈죠. 그 노트의 첫 페이지에 제가 쓴 글자는 딱 하나였어요.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중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워킹맘이에요. 20년 가까이 민사가사 소송을 전문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뻔뻔하고 치밀할 수 있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탐욕이 제 코앞에서 제 가족을 무기로 이렇게 대담하게 펼쳐질 줄은 저도 몰랐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13년 차인 평범한 회계사예요. 차분하고 성실하고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사람이지만 딱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자기 가족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진다는 것. 시아버님은 경기도 외곽의 지상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1층에는 편의점, 2층에는 학원, 위층엔 고시원이 들어와 있는 그 건물 하나가 시댁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고 임대 수익으로 시부모님 2분이 생활하고 계셨죠. 큰아들, 그러니까 아주버님은 그 좋은 환경에서도 번듯한 직업 하나 없이 여기저기 단기 투자랍시고 손을 댔다가 실패를 반복하던 분이었어요.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공기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시어머님이 저를 거실에 앉혀두고 아주버님께는 태준아, 넌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 피곤하지? 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는 며느리는 어서 주방에서 전이나 좀 부쳐요라고 하시는데 그 어조의 온도 차이가 정확히 10도는 됐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시어머님 세대분들이 그러실 수 있다고, 제가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돌이켜보면 그 관용이 제 실수였지만요. 결혼 2년이 지날 무렵 시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언어장애가 조금 남으셨죠. 그때부터 시댁의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건물 관리는 엉망이 되어갔고 1층 편의점 임차인이 임대료를 3달째 안 내고 버티는 상황인데 시댁에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때 시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지수 씨, 변호사잖아요. 저 편의점 주인 좀 어떻게 해줘요. 매달 빠져나가는 돈인데 저는 직업 특성상 가족 일에 전문성이 동원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날 밤 병원에서 퇴원 후 처음으로 건물을 보러 나오신 시아버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고마워. 네가 우리 집 안 도와주면 나는 너밖에. 말씀이 끊겨가는 중에도 아버님의 눈에 맺힌 눈물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죠. 알겠어. 아버님 건물 문제 내가 처리할게. 대신 나도 그냥 맹목적인 천사는 아니야. 아버님, 건강 회복되시면 도움받은 법률 비용 절반만 인정해 주세요. 꼭 돈이 아니어도 돼요. 나중에 서로 손해 없이 정리하는 걸로.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기력 없이 웃어주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시댁 건물, 법률 관리가 어느새 3년이 훌쩍 넘어 있었어요. 편의점 임차인, 내용증명 발송부터 명도 소송, 학원 임대차 계약서 제작성, 고시원 운영자가 무단으로 증축했다가 구청 단속에 걸렸을 때 행정심판까지
제 명함에 새기지 않았을 뿐 저는 그 건물의 전속 법률 고문이나 다름없었어요. 시장가로 청구했으면 좋기 수천만 원은 나올 일들이었죠. 그러는 동안 아버님의 건강은 서서히 나빠지셨어요. 뇌경색이 재발하면서 요양병원으로 옮기셨고, 저는 주말마다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요양병원을 찾아가 아버님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리곤 했어요. 아주버님은 2달에 한 번꼴로 오셨다가 나 바빠서 하고 먼저 일어나셨고요. 아버님은 의식이 맑으신 날이면 늘 제 손을 붙잡고 흐릿하게 웃으셨어요. 지수야, 고마워. 내 재산, 너한테도. 일부는 저는 그때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저한테는 최고예요 라고 말했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아버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옆에 계시던 시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그리고 그 표정을 저는 잊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그해 11월이었어요. 향년 74세. 저는 발인 전날 밤 오한이 났지만 해열제를 먹고 상가의 자리를 지켰어요. 조문객을 안내하고 음식이 떨어지면 채워넣고 늦게까지 남아주신 친지분들께 연신 허리를 숙였죠. 아주버님은 맏아들 완장을 차고 자기 친구들이랑 별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발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녁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소파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2 손을 꼭 맞잡은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죠. 지수야, 오늘 형이 유언장을 보여줬는데 아버지 서명이랑 도장이 다 찍혀 있고 건물이랑 예금 전부 형한테 단독 상속으로 되어 있대. 우리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없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언장 작성일이 언제래? 아버지 의식이 거의 없으셨던 그달 초라고 돌아가시기 딱 2주 전이래. 저는 그 순간 감정보다 머리가 먼저 반응했어요. 의식이 혼탁한 상태에서 서명된 유언장, 증인의 자격, 공증 여부, 유언 능력의 문제, 검토할 것들이 빠르게 머릿속을 지나갔죠.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작은 소리로 덧붙였어요. 엄마가 이미 다 정해진 거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형이 사업도 해야 하고 부모님 생전에 고생을 더했다고. 그리고 우리는 둘 다 직장 있고 잘 버니까 앞으로 매달 어머니 생활비를 우리가 좀 드리면 좋겠다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뜨거운 것을 삼켰어요. 그래, 알겠어. 일단 오늘은 자자. 남편은 제가 울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니면 소리를 칠 거라고. 그런데 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는 걸 보더니 오히려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뒤 서재에 들어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3년 전부터 제가 시댁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모아온 자료들이었죠. 상담 메모, 법률 문서 사본, 그리고 저도 까맣게 잊고 있던 것 하나. 아버님이 의식이 맑으셨던 날 요양병원 면담실에서 제가 녹음해둔 파일들이었어요. 변호사는 습관적으로 녹음을 해요. 의뢰인의 말, 상대방의 말, 중요한 대화.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직업적 반사예요. 저는 그날 아버님과의 대화도 별 생각 없이 녹음해뒀었거든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아버님의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수야, 내가 유언장을 써놨어. 공증사무소에서 제대로. 건물은 2 아들이 반반. 예금은 엄마 생활비하고 나머지는 내 이름으로. 고생했으니까. 날짜는 아버님이 뇌경색이 재발하기 사흘 전이었어요. 저는 이어폰을 빼고 잠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느리고 고르게 뛰고 있었죠. 분노도 슬픔도 아닌 이상하게 맑고 차가운 감각이 몸 전체로 퍼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시작이라고 썼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기 전에 공증사무소 통합조회 서비스에 접속했어요. 아버님 성함으로
공정증서 유언 검색을 했죠. 아버님 말씀대로라면 공증 유언장이 존재해야 했어요. 없었어요. 즉,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죠. 아버님이 착각하신 것이거나 아니면 누군가 그 유언장을 없앤 것이거나.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감정을 앞세우는 건 의뢰인들이 하는 실수잖아요. 변호사는 증거부터 해요. 첫째, 저는 아버님이 입원해 계셨던 요양병원 주치의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2주 전의 의무기록과 인지기능 검사 결과를 열람하고 싶다고요. 유족의 열람 동의가 필요해서 남편의 서명을 받아야 했는데 남편에게는 그냥 아버님 건강 관련 서류 정리할 게 있어서라고만 했어요. 의무기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시기 아버님은 강력한 진정제와 수면제를 병용 투약 중이었고 의식 명료도가 혼미 등급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쓰거나 날짜를 인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주치의 소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의식이 혼미한 사람의 서명으로 이루어진 유언장. 민법 제1062조. 유언자는 유언 당시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해요. 저는 이미 그 조항을 10번도 넘게 써먹은 변호사였죠. 둘째, 저는 아주버님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등기부 열람, 법인 조회, 금융거래 관련 민사기록 검색, 아주버님 이름으로 된 소액 대여금 청구 소송이 5건이나 있었고 그중 2건은 이미 패소 후 강제 집행까지 간 상태였어요. 패션 유통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자 등록 상태는 이미 폐업이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걸 발견했어요. 시댁 건물의 등기부를 들여다보다가 저는 숨이 발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정확히 5달 전 아주버님 명의의 근저당이 건물에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채무자는 아버님, 채권자는 아주버님이 대표로 있는 사인 대여 업체. 금액은 2억 원. 아버님이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던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아버님이 직접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는지 아니면 누군가 손을 이끌어 찍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근저당이 설정된 날 아버님이 어떤 상태셨는지 요양병원 기록을 통해 확인했어요. 역시 진압력 저하, 판단력 손상 기록일이었죠. 세 번째로 저는 아버님 거래 은행 2곳의 계좌 거래 기록 조회를 신청했어요. 남편이 상속인 지위에서 서명을 해야 했는데 남편은 제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른 채 당신이 다 알아서 해줘라고 했어요. 예금 계좌에서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출금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게 보였어요. 출금 방식은 창구 인출. 아버님이 병상에 누워 계시는 동안 누가 창구에서 돈을 뺐는지는 CCTV 열람 신청을 하면 알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걸 정리하는데 딱 열흘이 걸렸어요. 저는 그동안 시댁에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어요. 남편이 엄마가 왜 연락 없냐고 하더라고 하자. 저는 요즘 사건이 바빠서 정신이 없다고 해라고 했죠. 시어머님과 아주버님은 제가 조용히 받아들인 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장남한테 다 넘어가는데 며느리가 뭘 어쩌겠냐고 생각하셨겠죠. 심지어 아주버님은 그 주의 지인들과 골프를 다녀왔다는 소문까지 들렸어요. 그 안락한 착각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분들은 아직 상상도 못하고 계셨을 거예요. 열흘이 지난 어느 월요일 이른 아침 저는 아주버님 앞으로 2통의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어요. 첫 번째는 유언무효 확인소송 소장 부본이었어요. 유언 당시 아버님의 의사능력 결여, 유언 방식 위반, 위조 가능성을 이유로 한 민사 소송이었죠. 두 번째는 아버님 병상 중에 이루어진 근저당 설정 및 예금 인출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고소장, 서초경찰서 제출 확인증이 붙어 있었어요. 등기가 도착한 다음날 오후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 아주버님, 시어머님, 아주버님, 번갈아가며 22통.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저녁에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수야, 형한테 연락이 왔는데 당신이 소송을 냈다고?
엄마가 많이 놀라셨대.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저는 레드 와인 잔을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말했잖아. 나는 아무 말 없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야, 나는 직업이 변호사야. 부당한 걸 보면 법으로 바로잡는 사람이라고. 가족이라고 예외는 없어. 남편은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가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물었죠. 이길 수 있어?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기는 게 아니야. 원래대로 돌리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저희 로펌 앞에 시어머님이 나타나셨어요. 화장도 제대로 안 하신 채 외투를 걸치고서 계셨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오시더니 제 팔을 덥석 잡으셨죠. 지수 씨, 어떻게 이래요? 시아버지 관도 채 식지 않았는데 소송이 뭐예요? 소송이.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저는 부드럽게 어머님의 손을 내 팔에서 떼어냈어요. 어머님, 여기는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오늘 오후 2시에 오세요. 아주버님 없이 어머님만요. 오후 2시에 어머님이 오셨어요. 로펌 회의실에서 마주 앉은 어머님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입을 여셨어요. 지수 씨, 태준이가 그 돈 꼭 필요해. 사업 빚도 있고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미천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너희 부부는 둘 다 잘 버는데 이 어미 좀 살려줘요. 저는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어머님, 이게 아버님이 건물 관련해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 녹취록이에요. 2년 전 것도 있고 1년 전 것도 있어요. 아버님이 맑으실 때 하신 말씀들이에요. 재산을 두 아들이 반반 나누겠다고 제 이름으로도 일부 남기겠다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건 아버님이 서명하셨다는 유언장 작성 날짜의 의무 기록이에요. 그날 아버님은 당신 이름도 못 쓰시는 상태셨어요. 판사님들도 이 기록 보시면 어떻게 판단하실지 아실 거예요. 지수 씨, 어머님, 저는 3년 동안 주말마다 요양병원 갔어요. 건물 소송 3건 무료로 다 처리했어요. 학원 임대차 재계약도, 고시원 행정심판도요. 제가 청구하지 않은 법률 비용이 시장가로 4,500만 원이에요. 저는 그 돈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아버님이 고마워하시는 걸로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신 당일 밤에 아들 이름만 적힌 유언장을 내밀면서 매달 생활비나 내라고 하시면 목소리를 끝까지 떨리지 않게 유지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래 우셨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그 울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죠. 한참 후에 어머님이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수 씨? 합의요. 아버님 녹취 내용대로 건물 지분을 두 형제 반반으로 정리하시고 제가 처리한 법률 비용사 500만 원 상당은 서면으로 인정해 주시면 소송 취하할게요. 그리고 아버님 건강이 나쁘셨던 시기에 아주버님 명의로 설정한 근저당 2억은 즉시 말소하셔야 해요. 어머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태준이 형사 고소 거는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건 합의 결과에 따라 결정할게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저는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참 이상하죠. 혼자가 되고 나서야 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흘 뒤 아주버님에게서 직접 통화 요청이 왔어요. 재수 씨, 아니 지수 씨,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가 도장 찍으실 때 그게 그렇게 된 거고 나도 몰랐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길래 저는 낮고 조용하게 물었어요. 아버님 병상 옆에서 예금 창구 출금하신 거 아주버님 아니에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CCTV 조회 신청은 이미 해놨어요. 협력해 주시는 편이 나을 거예요. 아주버님은 결국 인정했어요. 아버님이 혼미한 상태이실 때 2차례에 걸쳐 총 800만 원을 창구 출금했다고. 급한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라고 했어요. 어머님도 알고 있었다고요. 저는 그 자백을 통화 중에
녹음해뒀어요. 직업 반사예요.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법원 조정 신청 형태로 진행했죠. 건물 지분은 두 형제 반반. 아주버님이 설정한 근저당 2억은 즉시 말소. 아버님 병상 중 인출된 3,800만 원은 남편 계좌로 반환. 제 법률 비용사 500만 원 상당은 어머님 생활비 부담 면제 형태로 상계 처리. 어머님 노후는 두 아들이 각자 능력껏 분담하되 저희에게 강제 부양 의무 없음. 조정조서에 도장이 찍히던 날 남편은 법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조용히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잠시 후 남편이 말했어요. 지수야. 응, 고마워. 아니, 그것보다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래 눈 감고 있었던 것 같아.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됐어. 이제 눈 떴잖아. 그 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아주버님은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에 응했지만 그 사업이라는 게 결국 넉 달을 못 버텼어요. 건물 지분을 받았지만 그걸 담보로 또 대출을 받다가 결국 공매 처리가 됐죠. 저는 그 이후 시댁 건물 관련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요. 전화도 받지 않고요. 어머님은 여전히 가끔 남편에게 연락을 하세요. 예전처럼 큰 목소리는 아니에요. 주로 몸이 불편하다거나 태준이가 또 연락이 없다거나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반찬을 사다 드리고 병원 갈 일이 있으면 모셔드리지만 예전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뭔가를 해드리진 않아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그토록 지켜드리려 했던 그 위대한 장남은 지금 어머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고 해요. 평생을 그 아들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결국 곁에 남아 반찬을 사다 드리는 건 그렇게 차별하셨던 차남과 며느리예요. 세상이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나는 이렇게 통쾌하게 이겼다고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3년 동안 저는 그 집 며느리로서 충분히, 아니, 충분함을 넘어 해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순간, 그 선이 밟히는 순간, 저는 조용히 기록을 꺼냈을 뿐이에요. 억울하다고 소리치면 소란스럽고 감정적인 며느리가 돼요. 그런데 소장을 내면 당사자가 되죠. 법 앞에서는 며느리라는 신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냥 채권자이고 상속인이고 고소인일 뿐이에요. 가족에게 이용당하면서도 참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사랑과 착취는 달라요. 진심과 봉사는 아름답지만 그게 당연한 의무처럼 취급될 때는 다른 언어가 필요해요. 그 언어가 저한테는 마침 법이었을 뿐이에요.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비슷한 상황에서 눈물만 삼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화내지 않아도 돼요. 울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기록하세요. 차분하게, 정확하게 매 순간을. 증거는 감정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답답하셨던 마음을 뚫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오늘보다 더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